안녕하세요. 날씨가 봄이네요. 프린트 한번 풀어볼까요? 프린트가 어렵죠. 1번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5죠.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집합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인도시부터죠. 인도 받은 때부터고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은 X죠.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이제 3, 4번 지문이고 밑에 박스 두 개씩인데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 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3번 병은 청산기간 내이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 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통지라면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은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죠. 다만 마음에 안 든다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3번은 뭐죠? 5 맞는 질문이고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하죠? 저당권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돼야 되므로 4번은 X입니다. 그 다음 박스입니다.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갑은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X 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거든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지금 갑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뭐죠? 등기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명의신탁 설명드리면서 사례를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드린 지문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2달 동안은 기출문제 지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의 지문을 드릴 거거든요.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사례 지문들인데 일단 5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5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병, 매도인에게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도인 병에서 을로 뭐가요? 등기가 이루어졌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매도인 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사람은 병이 아니라 병인 것이지 누가 아니? 을이 아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6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유효한 게 하나가 있죠.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죠? 채권, 청구권이 있고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병을 대의해서 의뢰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6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O. 왜냐하면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6번은 뭐죠? X.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뭐가 있죠? 채권이 있으니까요.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죠? 달라지는 것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지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7번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입니다.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명의신탁을 설명드리면서 누가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이게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8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X입니다.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갑이 소유권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약정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8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연착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오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성립 요건하면 요물계약을 떠오르시고 효력 요건하면 뭘 떠오르자고요? 유동적 무효를 떠오르자고 말씀을 드렸죠. 11번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의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X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자기 앞으로 뭐하지 못할 뿐이죠. 등기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12번 채권 양도는 의무부담 행위이다. X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권이 변동된다. 물권 이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처분행위 중에서도 뭐가 되죠? 준물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는 아닌 거죠. 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야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3페이지죠. 일단 법률의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목적에 관한 유효 요건을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죠.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의 확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시험의 지문으로 아주 잘 내는데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맨 밑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지가 한번 읽어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판례죠.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럼 뭐죠? X.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뭐죠?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가능이 나와요. 이 부분은요 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정리를 할 건데 좀 양이 좀 많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고요. 나는 아직 계약법을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뭐 뒤에서 할 건데 제가 이거를 뒤에서 하면 되는 거고 안 하신 분은. 근데 정리하는 이유는 양이 많은데도 정리하는 이유는 뭐죠?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선어 문제는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꼭 좀 주의하셔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좀 많아요. 자, 정리해 보면은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가능해야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일 텐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판례는 가능한지 불능인지 여부를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저 쉬운 말로 하면 상식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가능한 것으로 바뀌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뭔가요? 한강에 반지를 빠졌는데 반지를 건져주기로 했다. 그것이 가능한가?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가능해요. 댐을 건설한 다음에 물을 퍼내고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금속 탐지기를 뒤지면 뭐 가능한 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빠지게 되고요.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불가능한 계약으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능이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과 뭐로 나뉘냐면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했다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원시적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는데,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말은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에서만 문제가 됩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됩니다. 요건은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책임의 내용은 무슨 이익을 배상하죠?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행이익보다는 초과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게 되냐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 있죠. 일단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이 뭐죠? 무효예요. 따라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법률 행위 중에서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의미가 되고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이 돼요. 따라 수량 부족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80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죠? 수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20평은 못 넘겨받는 거죠. 20평을 못 넘겨받게 된 것은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그런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에서 수량 부족은 뭘 말하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을 말하고요.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잔존 부분이며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 끝납니다. 이 부분은 요 수량 부족에 대한 구체 내용은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효지만 매매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수량 부족이 된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할지는 후발적 불능 경우는 둘로 나누게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위험 부담이고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일반적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의미했죠? 매도인을 의미했고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뜻이고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무슨 의미였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느냐? 두 가지죠.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채권자는 후반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뭘 해야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요. 채무자에게 뭐가 있었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요. 이때는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채무 불이행 개념을 말씀드렸죠. 채무 불이행이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건 뭐죠? 이행지체. 이행할 수가 없는 것. 이게 뭐죠? 이행불능. 따라서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불능 문제가 다 끝나게 됩니다. 좀 많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선어 문제는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 가면은 체계적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불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될 수 있으면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외우시는 분이 생겨요. 왜 그런 거죠? 외워봤자 까먹을 텐데. 그죠? 외우면 2, 3일 지나면 그냥 까먹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왜 외우냐면 기억하는 게 물론 좋은데 외우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까먹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외웠다가 암기했다가 까먹으면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임박해서도 정리하겠죠. 그죠? 그때 정리할 때 외웠던 것을 까먹은 것은 뭐예요? 기억이 나고 문제 풀 때 쓰이는데 한 번 더 외우는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별로 뭐죠? 아무리 공부해도 들을 때마다 뭐죠? 새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외우는 건 좀 싫어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거는 좀 될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꼭 정리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참 민법 쉽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목적의 적법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46페이지에 강행법규가 나오죠. 자, 세 번째 유효 요건이죠.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요런 문제인데 이 목적의 적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법을 분류해 봐야 돼요. 일단 법은 그 강행성을 근거로 해서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누고 있고요. 나누는 기준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강행법규,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뭐죠? 임의법규죠.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임의규정을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뭐죠?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다. 그럼 뭐죠? X. 왜냐하면 모든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해요? 임의규정도 포함하고요. 임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강행법규, 강행규정이 문제인데 이게 다시 둘로 나누죠. 효력규정과 뭐라 나뉘냐면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따르지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야 될 생각이 뭐냐면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항상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 강행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단속법규, 단속규정이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싹 예외 없이 뭐죠? 효력규정이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규정 그러면 무엇만을 의미하는 거죠? 효력규정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어요. 민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중개사법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중개사법 얘기는 뭐죠? 중개사법 교수님이 할 문제지 민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단속 규정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하나를 알더라도 뭐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 규정이 아니라 왜 이것이 단속 규정인지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일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뭘 금지하고 있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 규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아요. 다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대표적인 뭐죠? 단속 규정이고 매번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인데 주택법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주택건설 촉진법이란 법이 폐지가 돼가지고요. 주택법에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내용은 뭐냐면 일정한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데 요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1번부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매라고 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압이라는 의미의 전자를 쓸 때는 제가 꼭 한자로 써요. 한자로. 이렇게 한자로 쓰는 전자는 뭐죠? 앞전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에요. 굴릴 전자고 의미는 뭐죠? 한 번 더 이런 뜻이에요. 전매 그러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팔았다. 전세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전세 줬다. 전대차하면 뭐죠? 한 번 더 임대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요 굴릴 전자 때문에 압이라는 의미의 전자는 저렇게 반드시 뭐죠? 한자로 쓴 꼴고 한글로 쓰는 전자는 뭐가 아니에요? 압이란 뜻이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했다는 뜻이 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한 번 더 팔았어요. 그리고 FM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여기서 을에게 뭐가 떨어지냐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죠. 자기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한테 팔아먹으면 뭘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해줬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으니까 을의 행위가 뭐가 돼요? 미등기 전매 행위가 되는 거고요.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았다는 얘기고요. 또 요 등기가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때 보면 누구가 안 나와 있죠? 을이 안 나와 있죠. 중간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등기를 뭐라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다 걸리면 을은 세금 추징당하고요. 처벌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문제인 거죠. 만약 이것이 강행법규가 위반됐다는 이유로 병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려요? 갑한테 가버리겠죠. 병은 뭐죠? 완전 뭐죠? 열받겠죠. 병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누가 나쁜 놈이죠? 을이. 그죠? 동의하시죠? 다시 말하면 병은
비싸게 주고 산재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 중요한 거 많습니다.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봐야 돼. 요거는 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 주택법의 내용은 또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 지역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는 뭐라고 나오죠?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을이 전매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뭐 했냐면 전매를 했어요. 그럼 을에게 처벌이 따르겠죠? 근데 문제는 요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냐 요 문제죠. 만약에 요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병은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하겠죠. 병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죠? 누가 나쁜 거예요? 을. 따라서 요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요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두 가지만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오시면 이제 네 번째 유효권으로서 뭐가 나오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103조가 나오죠. 103조 한번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불능 문제는 정리해 드린 것은 이쪽 문제는 막 중간에 막 섞여 있게 돼요. 섞여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1번 문제가 돼요. 1번. 작년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번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맞추고 가야 되겠죠. 딱 1번 문제를 41번 문제를 잡았는데 1번부터 답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기 시작하면 그날 뭐죠? 시험을 다 망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103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103조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판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두 번째 판례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거 결론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언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아왔잖아요. 그죠?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 2억을 받는다. 그죠?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게 하면 뭐죠? 3억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대법원이 2015년도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고 판시를 때렸어요. 이제는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뭘 받으면 안 돼요? 성공보수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을 죽인 놈이 변호사 계약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뭐죠? 2억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는 사람을 죽인 놈을 어떻게 해요? 안 죽인 것으로 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법이 저질러지게 되는 거죠. 판사하고 만나서 뭐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판사하고 만나서 뭐죠? 룸사롱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모든 악의 뭐죠? 근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뭘 받을 수 없어요? 성공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기존에 했던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거예요. 다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2015년도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고 뭐가요? 판시가 내려졌어요. 그죠? 그러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유효라는 얘기죠. 요 판결 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만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뭐란 얘기예요? 무효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굉장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지금 이게 왜 대법원 가서 재판을 했겠어요? 지금 성공보수 주기로 한 사람이 줬다가 돌려달라고 뭐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반사회적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기존의 계약은 뭐죠? 유효다라고 판시를 때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비용 들여가지고 열심히 대법원 가서 뭐예요? 재판하긴 했는데 구제는 못 받았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시점에서 뭐예요?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정을 한 거죠. 근데 뭐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열심히 막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드디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는 뭘 이끌어내요?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우리 법원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판결 나기 전에 그 성공보수 약정 뭐죠? 유효하고 따라서 변호사는 그 성공보수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되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판례거든요. 자, 이 첫 번째 판례 가지고 이제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이제 유용하게 됩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판례. 민법 제103조 위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해가지고 첫 번째 유형으로서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첫 번째 유형을 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짓. 그죠? 자체가 나쁜 짓이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첩계약을 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도박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의미고, 실제 여기서도 지문이 나오긴 하지만 첩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가 헷갈리는 분은 제가 뭐 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도와줄 수, 그죠? 저는 나이가 드니까요.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드라마. 그래서 어제는 키스 먼저 할까요? 그 드라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참 묘한 게 그 김선아의 전 남편의 행동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전체에 대한 그 애착 내지는 애정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버리지 않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인간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와이프를 2명 거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전처에 대한 인연도 끊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너 누가 가시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 미친놈 뭐예요? 합법적으로 와이프를
여러 명 거느리려고 뭐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 드라마에 나오는 게 굉장히 뭐죠? 불편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이프를 여러 명 거느린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냐면, 이거 녹화하는데,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할 때 지금 현재 와이프가 세 번째 와이프잖아요. 그죠? 전처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와이프,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와이프 데려나가지고 와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요새 이렇게 언론에 보면 첫 번째 와이프가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트럼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쓰는 내용은 말은 다 뭐죠? 자기가 한 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예요? 전처들하고도 관계를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적법하게 뭐죠? 이혼하고 재혼하고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와이프를 뭐죠? 3번 거느리고 있는 이상한 놈인 거죠.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죠? 반사적 무효.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명도 벅차. 힘들어 죽겠는데 뭔 또 2명, 3명을 아유.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입니다. 계속 빨리 읽어보면.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야 돼서 두 번째 유형을 이끌어내고 있죠.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짓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죠?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라는 얘기인데 계속 보시면 자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뭐죠? 강제하거나 해서 첫 번째 유형이 나오죠.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로서 뭐예요? 무효입니다.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죠? 강제할 수가 없죠. 제처하고 저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별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처가 오후 5시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 자체는 나쁜 짓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후 5시가 됐는데 제처가 안 나가길래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제처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뭐죠? 반인륜적인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왜 무효라고요? 그 자체가 나쁜 짓은 아니지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혼인예약이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친과 뭐죠? 약속을 한 거죠. 우리 27살 되면 꼭 결혼하자. 이게 혼인예약이잖아요. 이거는 반사회적입니다. 아름다운 얘기지만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27살이 돼가지고 결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지. 국가라 하더라도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결혼시킬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약속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결혼시킨다면 그것도 뭐예요? 반인륜적인 겁니다. 따라서 모든 혼인예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뭐 유부남이 혼인예약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혼인예약은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혼인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뭐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 문장이 걸립니다. 뭐 얘는 아주 쉽죠.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는데 조건이 갑돌이를 죽이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이라고요? 조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갑을 살해하기로 한 것이 나쁜 짓이라고 요것만 뭐죠? 무효가 된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무엇은 받을 수 있어요?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을 살해한다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려 하는 것도 뭐예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매년 시험에 나오죠. 그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해가지고 세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금전이 결합이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형태가 뭐냐면 요거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선정이 됐다면 반드시 정당하게 증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뭐 받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 받기로 하면요?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돈을 전혀 못 주는 건 아니에요. 여비, 교통비는 줄 수가 있어요. 또 일실소득, 하루 일당 등은 줄 수가 있고요. 요것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겠죠.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에 가서 증언해야 돼요. 교통비, KTX비는 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양반이 택시 운전하시는데 증언하는 바람에 하루 일을 공치게 됐어요. 그분의 하루 일당 일실소득은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면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죠?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요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뭐 정당하든 부당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보통 이런 돈을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이제 하나 더 마지막 나왔는데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자체는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네 번째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그죠? 뭐가요? 동기가. 가장 시험에 나오는 잘 나오는 건 이거죠.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밀수할 동기였다면 어떡할 거냐? 제가 롯데마트 가가지고 홈플러스 가서 칼을 샀거든요. 칼을 사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제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읽어본 것처럼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범위로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합니다. 다만 그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준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을이갑에게 출자 계약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출자 받으시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저 중국에서 금괴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출자 계약이 뭐죠? 반사회적 범죄 무효니까 당신에게 출자 못하겠습니다. 이 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홈플러스가 가지고 아줌마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칼을 5자를 들고 캐시 아줌마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아줌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칼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돈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요 칼 구입 계약은 뭐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니까 당신에게는 칼 못 주겠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판례고 요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요. 지금 몇 가지 했냐면 두 가지 했죠. 그죠?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죠. 올해는 뭐 여기서 무조건 시험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요새 미투 해가지고 맨날 뭐 성추행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오니까 일단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등장인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무조건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되고 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무조건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두 가지 나왔단 말이죠. 처에게 예를 들어서 처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토지를 증여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혹시라도 이혼하면 요거 돌려줘야 돼 반환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와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은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면 안 돼 처분을 금지한 경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위에 것은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요? 반사회적이죠. 동의하세요? 이혼하시겠어요? 이혼하면 얼마 날린다고요? 10억. 논리를 쫓아오셔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10억짜리 땅을 주면서 이혼하면 뭐 한다고요? 돌려준다라고 특약을 걸었어요. 그죠? 그러면 밤마다 좁혀더라도 뭘 못해요? 이혼을 못한다. 이혼하게 되면 얼마를 날려요? 10억을 날리니까. 이런 계약은 뭐죠?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인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나요? 이혼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이혼하겠네요. 유지가 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맘대로 뭐예요?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저 같으면 뭐 하겠어요? 내일 이혼하지 뭐하러 그지 같은 놈 살아. 다시 말해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왜 시험에 나온지 아시겠어요? 자꾸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혼은 나쁜 짓이니까 왠지 뭐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논리를 아주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이혼도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뭐가 될 자유? 보장돼야 될 자유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런 건 다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은 무효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게 뭐가 있냐면은 강남에서 그 부잣집 아들내미를 그 뭐죠 결혼시키면서 예부 시부모가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각서를 받는데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각서를 받는데요.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게 돼요? 제한하잖아.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써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써줘봤자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 여전히 뭐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서양 사람들은 결혼을 참 안 합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지방시가 죽었대요. 그 유명한 뭐죠? 그 디자이너. 그죠? 근데 그 지방시는 누구하고 살고 있었냐면 여친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죠?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처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걔네 나라는 재산 분할을 뭐죠?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방시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결혼하는 순간 내 재산의 얼마를요? 반을 그 여자에게 뭐예요? 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뭐예요? 신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죠? 같이 살고 여친이고 사랑하더라도 결혼을 뭐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혼인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면 혼인이 너무 쉽고, 그러니까 뭐 선보고 두세 번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혼인은 굉장히 쉽고 이혼도 굉장히 뭐죠? 편하기 때문에 뭐가 높은 거죠? 이혼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율을 줄이는 방법은 서양처럼 뭐예요? 확실하게 뭐죠? 재산 분할해 주는 거예요. 양육비 확실하게 먼저 받도록 해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결혼할 때 뭐 하게 돼요? 신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혼율이 줄긴 하겠죠. 아무튼 이혼할 수 있지 않으면 반사회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죠.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이 명백합니다. 나쁜 짓이 명백한데도 그것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금 회피죠. 세금이 부과되는데 내는 것이 행복하신 분은 또라이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중간 생략 등기에 유효하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또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 왜 하는 거라고요? 세금 안 내려고. 따라서 요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도 않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 거죠. 둘 다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세금 회피,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뭐죠? 채무 회피죠.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친할수록 동거래하지 마라. 형제간에 뭐죠? 보증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막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갚는다는 거죠. 그죠? 안 갚는. 다시 말해 인간은 빌릴 때는 간도 끌게도 다 줄 것처럼 뭐죠? 깝죽대다가 실제로 돈을 갚을 때가 되면 미적미적거리고 꽁돈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것이 뭐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올해 또 반드시 나올 게 또 뭐겠어요? 또 이명박 때문에.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 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신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29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뭐예요? 정상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죠? 투기행위입니다. 투기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또라이가 아파트가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아파트를 사겠어요. 누구든지 뭐죠?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오르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많이 오르면 투기인가요? 솔직히 투기와 투자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익 추구 행위로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분위기가 막 통일이 막 갑자기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죠. 그죠? 통일을 되려면 몇 년 걸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은 나중에 되더라도 좀 왕래가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북한 지역에 땅 투기가 이루어지겠죠. 왕래가 이루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땅 투기 세력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아요. 공인중개사도 너무 많고, 그죠? 근데 실제로 통일이 되면 어디 가세요? 이제 아오지 가서 땅 투기야. 거기서 부동산 사무실 열고, 그죠? 평양 역전 앞에 뭐죠? 부동산 사무실 열고. 또 저는 뭐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통일되면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평양 가서 강의하고, 막 신의주 가서 강의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아무튼 투기 행위는 뭐죠?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그저 간단하게 그냥 이게 왜 반사회적이구나 하고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49페이지 보시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해가지고 가, 나, 다 특히 나번은 이중매매니까 조금 이따 봐야 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해가지고 나번을 보시면 부부, 친자 등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에 있는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 약속하는 계약. 이게 뭐예요? 별거 계약이죠. 그잖아요. 동거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무슨 말이죠? 별거 계약이고 별거 계약이 반사회적인 이유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죠? 반사회적이고 넘겨보시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는 일종의 뭐죠?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고 그 다음에 5번 지나치게 사형적인 행위는 뭐죠? 도박이죠. 도박이고 제가 교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넣지 않도록 노력했고요. 유용해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 3번 반사회적 범민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